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2016년 2회 제3과목 유통마케팅입니다. 이렇게 평이한 문제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렇게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간혹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제3과목 유통마케팅 보시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는 소비자가 비교적 낮은 관여도를 보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경험은 많으나 브랜드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일어나는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형입니다. 원래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형을 복잡한 구매 행동하고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또 습관적 구매 행동하고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지금 비교적 낮은 관여도예요. 비교적 낮은 관여도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편의품 같은 것들이죠. 편의품 같은 것들은 구매할 때 크게 신경 안 쓰고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또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간의 차이가 별로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것들은 늘 구매하던 대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런 구매 행동을 습관적 구매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 구매 행동,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고 브랜드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습관적 구매 행동을 보인다는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과거엔 거의 안 나왔던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마케팅 교과서에 이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화돼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경우는 또 다른 문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16년 다른 문제에서 또 이제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는 습관적 구매 행동을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는 47번 문제. 다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 유형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마케팅 조사할 때 그 척도를 몇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이제 똑같이 나왔던 건데, 예컨대 A 백화점을 해놓고 뭐예요? 전통적이다, 현대적이다 양옆에 놓은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2점부터 2점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통적이다 한데 아주 전통적이냐, 아주 클래식하냐 해갖고 마이너스 2, 아니면 약간이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차이를 못 느낀다 할 때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이라고 했을 때 2점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러한 척도를 갖다가 우리가 의미 차별화 척도 또는 어의 차이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의 차이 척도라고 해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척도를 갖다 구분할 때 이걸 의미 차별화 척도 또는 어의 차이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도의 양 끝에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반되는 수식어를 제시한 다음에 속성 보의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측정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의미 차별화 척도 또는 어의 차이 척도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는 48번 문제. 산업체가 2개, 소매상이 2개, 소비자가 4명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총 거래수는 몇 개인가 그랬는데, 일단은 거기 산업체하고 2개고, 원래 이럴 때 이제 직거래하는 경우가 없죠.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없어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자가 만약에 N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N명이 있다. 이럴 때 만약에 중간상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수가 몇 개예요? 없는 경우에는 거래수가 M 곱하기 N이죠. M 곱하기 N. MN만큼이고. 반면에 이제 중간상이 하나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중간상이 하나 있다고 하면 중간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 생산자가 우리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래수가 M 더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중간상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거래수는 M 더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산업체가 2이고 소매상이 2개다. 그럼 거래수는 몇 개죠? 거래수는 2 곱하기 2, 4번이죠. 그 다음에 또 소매상이 2개고 소비자가 4명이니까 몇이요? 2 곱하기 4가 되니까 8이 되는 거죠. 총 거래수는 2개를 더한 것만큼이죠. 그래서 12회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총 거래수 최소의 법칙. 그러니까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 그만큼 거래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흔히 우리가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 해가지고 중간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수가 몇 개냐 해가지고 계산 문제 물어본 건 처음입니다. 물어본 게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따져보시면 되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2개 놓고 거래수 그냥 다 선으로 그려가지고 세봐도 시간 별로 안 걸리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 소매상이 2이 개입했으니까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소비자가 4명이니까 2 곱하기 4 한 다음에 2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49번 풀 전략에서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와 그 대상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이 뭐냐고 했는데 풀 전략은 항상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겁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알려가지고 소비자가 소매상 가서 상품을 갖다가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소매상이 알아서 주문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풀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풀 전략 같은 경우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제조업자죠. 대상은 누굽니까?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풀 전략이라고 할 때는 항상 대상이 소비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걸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전략의 대표적인 촉진 수단이 되는 게 바로 광고라고 하는 거. 요 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9번 3번입니다. 풀 전략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은 50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는 이제 포수 관련해가지고 나오는데, 원래 이제 포수 관련해가지고는 유통정보 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오지만, 마케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도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번에 판매 시점에서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2번에 단품 관리뿐만 아니라 자동 판독, 바코드를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자동 판독이 이루어지죠. 또 판매 시점에서 모든 정보가 입력됩니다. 이것이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단품 관리가 가능하고 자동 판독, 판매 시점에서의 정보 입력 등이 가능하다. 자, 북미 지역에서 사용하는 UPC가 있고 또 유럽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안이 있다는 건데 이거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 통합돼가지고 뭐요? GS1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GS1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지금 출제자의 경우에도 아마 그걸 인식하지 않고서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 보고. 과거엔 그랬죠. 북미 지역에서는 UPC, 그 다음에 유럽 지역, 물론 유럽 지역 것이 이제 국제 표준이 돼가지고 이안이 만들어졌던 거죠.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그 두 걸로 나눠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유통업체에서는 물품 입고 후에 소스 마킹을 하여야 포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스 마킹이 아니죠. 유통업체가 매장 내에서 마킹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스토어 마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물품이 입고된 후 인스토어 마킹을 해야만 포스가 제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소스 마킹은 제조업자가 상품을 출하하기 전에 이제 그 포장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소스 마킹이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판매 및 재고에 관한 데이터를 제조업체에 바로 전송합니다. 가지고 제조업체가 생산 계획을 조절할 수 있게 또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죠. 공급 사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뭔가 장기적 계약하에서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했을 때 실시간 정보를 또 공유하는데 그 실시간 공유하는 정보의 포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그래서 포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1번 다음 사례의 H백화점이 A상품에 수행한 가격 결정 방식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최근 H백화점은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유명 브랜드 A상품에 대한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A상품에 대한 대폭적인 가격 인하라고 했는데 A상품이 바로 뭐죠? 손실 유도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로스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리더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대폭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니까 이걸 사러 왔다가 뭐요? 다른 물건까지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손실 유도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손실 유도 가격 결정. 로스 리더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에는 그 노획 가격 결정해가지고 캡티브 프라이싱이 나왔는데 이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노획 가격 결정 해서 캡티브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건데 캡티브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낚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낚였다. 그래서 캡티브 프라이싱 해가지고 캡티브 프라이싱 갖다가 노획이라고도 쓰고 또 포획이라고도 합니다. 노획 또는 포획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복합기를 샀다. 복합기 굉장히 싸죠. 복합기 한 10만 원에 샀다. 껴주기도 합니다. 뭐 노트북 이런 거 사면 껴주기도 하죠. 이게 복합기를 샀어요. 10만 원짜리. 근데 쓰다가 보니까 이제 잉크가 떨어진 겁니다. 토너가 떨어졌어요. 근데 토너 가격을 보니까 토너가 한 5만 원씩 합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 칼라 토너까지 집어넣으려면 또 5만 원. 기계는 싼데 그 기계에 이용해야 되는 소모품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주로 소모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싸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있죠. 면도기도 그렇고 폴라로이드 카메라 싸죠.
필름이 되게 비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할 때 이런 걸 노획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투 파트 프라이싱이 있습니다. 투 파트 프라이싱은 흔히 2부 가격제라고 합니다. 2부 가격제라고 그래요. 거기 뭐 2원 가격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2분까지 뭐 2원이라고 해도 좋겠죠. 투 파트. 2부 가격제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하는 게 놀이공원 예를 많이 듭니다. 자, 놀이공원의 경우에는 입장료 있고 입장료에 더해서 뭐요? 자, 기구를 탈 때마다 추가로 대가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2부 가격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컨대 뭐 전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있죠. 기본요금에다가 더해가지고 자,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되는 요금이 있잖아요. 이것들. 자, 이런 걸 2부 가격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가격 전략이 많이 있는데 마케팅에서는 이런 다양한 가격 전략 계속해서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손실 유도 가격 결정이고 다른 가격 전략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거기 52번에 중간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중간상 공제. 중간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판촉하는 겁니다. 자, 입점 공제가 있습니다. 입점 공제 해가지고 소매업자가 신상품을 취급해주는 대가로 입점 시 입점할 때 제조업자가 상품 대금의 일부를 갖다가 공제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입점 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판매 공제라고 되어 있죠. 자, selling allowance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자, 소매업자가 특정 제조업체의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성과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일정 금액을 사후에 소매상에게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건 자, 판매 촉진 지원금 중에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의 판매 공제가 아닙니다. 판매 공제가 아니라 판매 촉진 지원금 중에서 리베이트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판매한 성과에 대해서 사후에 소매상한테 지불하는 거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3번은 광고 공제라고 돼 있죠. 자, 소매업자가 자신의 광고물에 제조업자의 상품을 함께 광고해 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제조업자가 상품 대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걸 광고 공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열 공제도 있습니다. 자, 소매업자가 점포 내 눈에 잘 띄는 공간에다가 일정 기간 상품을 진열해 줍니다. 그럼 제조업자가 역시 상품 대금의 일부를 갖다 공제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간상 공제가 있습니다. 유통업자가 제조업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주문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대신해 주죠. 그 주문 처리라든가 이런 걸 대신해 주게 되면 역시 제조업자가 상품 대금의 일부를 갖다 공제해 주는 겁니다. 다양한 유형의 중간상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번은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중간상 공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간상 공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간상에 대한 촉진 전략도 나오고 중간상 공제도 나오고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특징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3번 가격 전략도 나왔네요. 제조기업이나 서비스 기업이 실행하는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거기 1번에 학생들에게 신문 구독료를 할인해준다. 간접적 가격 할인이다.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제대로 받고 학생들에게만 할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학생 계층에만. 이게 바로 뭐냐면 가격 차별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 차별. 우리가 가격 차별은 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제품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해외 시장에서는 싸게 파는 거. 똑같은 물건인데. 그래서 원래 가격 차별이라고 할 때는 자,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 차별.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별화하려면 당연히 뭐 시장을 나눠야죠. 시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자, 비학생 계층과 학생 계층 나눠지죠. 학생증이 있냐 없냐 갖고 따지니까. 그래가지고 자, 신문 구독료를 따로 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극장 같은 경우 가는 경우 조조 할인도 있죠. 조조 할인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시장을 나눈 다음에 가격을 달리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격 차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가격 차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접적 가격 할인 이런 거 없고요. 다음에 2번에 기본요금하고 주행요금으로 구성된 택시요금 전형적인 이중 요율이다.
자, 투팟 프라이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부 가격제라고 하는 건데 2부 가격제 또 2원 가격제라고도 하고 이중 요율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투팟 프라이싱이에요. 자, 기본 요금에다가 더해서 주행 요금이 있죠. 역시 투팟 프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프린터는 싸게 팔고 잉크 카트리지는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부산물 가격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산물 가격 결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노획 가격 또는 구속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노획 가격 또는 포획 가격 또는 구속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캡티브 프라이싱입니다. 캡티브 프라이싱. 자, 3번 틀렸고요. 부산물 가격 결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음료 등을 세트로 묶어서 싸게 파는 것은 수량 할인이다? 아닙니다. 이런 걸 흔히 자, 묶음 가격 결정이라고 그래요. 묶음 제품 가격 결정. 묶음 제품 가격 결정해가지고 프로덕트 번들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죠. 오피스 안에 뭐예요? 하나하나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싸게 팔긴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묶음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심야 영화를 2편 묶어서 싸게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매자에 따른 가격 차별이 아니라 뭐예요? 판매자에 따른 가격 차별이에요. 이거는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에 따른 가격 차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가격 전략들, 다양한 전략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53번 문제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온 경우는 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나올 때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가격 전략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다음에 54번, 다음 사례 보고서에 기업관 이윤에 해당하는 경로 파워. 원래 그 경로 파워와 관련해가지고는 자, 프렌치와 레이븐이 파워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자, 프렌치와 레이븐. 이 제시하는, 자, 파워의 원천이에요. 파워의 원천. 자, 파워라고 나오면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권력의 원천. 해가지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사례에 관한 거예요. 자, 5가지가 아닌 게 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적 파워하고 보상적 파워, 강압적 파워, 전문적 파워, 준거적 파워, 그리고 합법적 파워가 또 있습니다. 5가지로 구분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5가지에다가 정보적 파워를 추가합니다. 왜냐면 오늘날에 또 정보가 굉장히 중요시됐잖아요. 그렇죠? 정보적 파워를 더 추가해가지고 다 해서 지금은 6가지 파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례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무슨 백화점은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동안 여러 중소 납품업체들은 이 백화점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여 그 백화점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백화점하고 거래하면 자신들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거예요. 백화점이라는 진짜 아주 고급스러운 쇼핑 장소인데 여기하고 거래하면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게 뭐냐? 이런 게 바로 준거적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준거적 파워. 원래 준거라는 게 그겁니다. 준거적 파워라는 게 그냥 닮고 싶고 그런 거예요. 준거적 파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그냥 이 사람이 뭔가 롤 모델로 삼고 싶고 이 사람을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이게 준거적 파워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백화점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진열 위치를 변경하거나 진열 면적 축소 등의 요구를 하고 있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이죠. 갑질은 뭐예요? 강압적 파워입니다. 갑질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건 강압적 파워입니다. 그래서 강압적 파워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 말 한 대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먹이 세다는 거. 이게 강압적 파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파워의 사례까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파워의 사례까지 나와 있으니까 특히 유통 경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그 파워의 사례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이제 점점 더 나오기 시작하고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파워에다가 6가지 포함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번에 일반적인 소매 점포 믹스의 구성 요인이 아닌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소매 점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입지입니다.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상품 구색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진과 회전율을 언급합니다.
또 한 가지가 촉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중요한 소매점포 믹스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 5번에 유통정보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유통정보 시스템은 뭐예요? 모든 소매점포가 패키지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다른 소매점포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른 소매점포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소매점포 믹스의 구성 요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게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입지, 그 다음에 상품 구색, 마진과 회전율, 촉진 이런 것들은 다른 점포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지만 유통정보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근데 커피를 갖다 구매하면 머그컵을 준다든가 맥주를 구매할 때 맥주잔을 제공한다. 그래서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판촉수단. 예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예컨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면 파우치를 줘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아주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얘만 달라진 것이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프리미엄. 그래서 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7번 문제 보시면 유통경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척도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벌써 뭐예요? 정량적 척도하고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량적 척도고 어느 것이 정성적 또는 질적 척도인가 하는 겁니다. 자, 최상위 목표에 대한 인식. 인식은 주관적인 거죠. 인식은 질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자,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최상위 목표에 대한 인식, 또 경로 리더십의 개발 정도, 또 근데 기능적인 중복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유연성 같은 거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정성적 척도입니다. 그 4번 보시게 되면 그 거래 중단 중간상의 비율 아니에요. 비율은 뭐예요? 데이터 갖고 나온 거죠. 데이터 갖고 나온 거니까 바로 뭡니까? 이게 정량적 척도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성적 척도하고 정량적 척도를 갖다 구분하는 문제.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마케팅도 꽤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원래 유통관리사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부터 어려워져가지고 2008년, 2009년도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2014년, 5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평이한 내용들만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적 척도와 정량적 척도를 구분하는 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에 58번 문제입니다. 많은 구매자와 많은 판매자가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매자나 판매자도 시장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쟁 상태. 이런 걸 우리가 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완전 경쟁이라고 할 때는 일단 조건이 그거죠.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경쟁,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갖다 공급을 해요. 거래한다. 동질의 상품을 거래합니다. 그럼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팔면서 다른 기업보다 가격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어지는 가격을 시장 전체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장 전체에서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두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가격 수용자가 돼요. 이 가격 수용자를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는 모두 가격 수용자입니다. 가격에 누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 더 조건 얘기한다면 자, 진입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진입이 완전 자유롭다. 자, 누구나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자, 진입이 자유롭고 또 한 가지 하나만 얘기한다면 완전한 정보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완전한 시장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원래 문제가 나오면 유통물류 일반
그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 나와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마케팅에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지금 그런 구분 따지는 것 자체가 요새는 무의미하다고 그랬죠. 막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58번에 나와 있는 시장 형태 완전 경쟁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59번에 다음 사례 속에 B백화점이 채택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 전략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2명의 고객이 B백화점에서 일주일 전 새로 구입한 드레스에 단추 구멍이 너무 작다며 내방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한 고객을 담당한 판매원은 다른 드레스로 교체해 줬다. 드레스를 바꿔준 거예요. 근데 다른 고객을 담당한 또 다른 판매원은 백화점 수선부에 맡겨서 단추 구멍을 키워주었다. 두 고객 모두 만족해서 돌아간 겁니다. 이런 걸 흔히 맞춤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원하면 교환해주고 그것만 수리해서 될 것 같으면 해주고 고객이 요구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제공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커스터마이즈드 맞춤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맞춤화 전략의 뜻 그렇게 한번 좀 문제통에서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60번에 소매점의 상품 전략은 상품 구색의 폭과 깊이를 통해 실현된다. 자, 상품 구색의 폭을 강조하는 게 어디죠? 백화점이죠. 백화점의 경우에는 상품 구색의 폭은 넓어요. 깊이는 얕습니다. 근데 전문점이라든가 카테고리 키는 어때요? 폭은 좁지만 깊이는 깊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상품 구색의 폭보다는 깊이를 더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소매업체가 뭐냐고 했습니다. 전문점이거나 또는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전문점 또는 카테고리 킬러가 자, 깊이를 더 강조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고 반면에 폭을 더 강조하는 전략은 백화점이에요. 없는 물건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물건들이 모든 구색을 다 갖추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문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61번 다음에 제시된 사회 환경 변화는 유통업체에 어떤 서비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자,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및 핵가족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인구수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은 증가하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일까요? 자, 최소한의 판매 단위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최소한의 로트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 구색의 다양성, 종업원 서비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최소 판매 단위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만 바꾸는 거지 나머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최소한의 판매 단위면 근데 무한계였지만 지금 무한계가 아닙니다. 무를 4등분 해가지고 뭐예요? 한쪽씩 판단 말이에요. 1인 가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해먹기에 딱 알맞은 크기만큼 수량을 정해가지고 그걸 최소 판매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변화가 최소 판매 단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뭐 쉽게 판단하실 수 있죠. 자, 다음에 62번에 자, 소매상의 환경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거기 1번 보시게 되면 자, 소매상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자원에 대한 평가예요. 이걸 내부 역량 평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 자원에 대한 평가라고 했는데 바로 내부 자원 또는 내부 환경 이걸 내부 자원에 대한 평가 또는 이걸 내부 역량이라고 합니다. 내부 역량 평가. 그 내부 역량 평가라고 되면 알게 되는 게 뭐죠? 내부 역량이 강점이냐, 스트렝스, 약점이냐 하는 거죠.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소매상이 통제할 수 없는 자, 외부 환경 변화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외부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네요. 근데 외부 환경은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기회든지 위협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회든지 위협이든지. 가지고 이 두 가지 평가 결과를 배합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스워트 분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갖다 배합해서 자, 스워트 분석을 합니다. 자,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기업이 당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자 하는 거예요. 자, 이 3번에 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기술 진보와 같이 거시적 사회 변화를 불러오는 요인들, 환경 분석 요소에 해당합니다. 맞죠? 거시적 환경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이 정치, 행정적 이런 요인들, 법률적 요인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자, 거시적 환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 사회 변화라고 되어 있죠. 거시적 사회 변화를 불러오는 요인들, 환경 분석 요소에 포함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와 욕구, 니즈와 원치예요. 니즈라든가 원츠, 이걸 갖다가 변화를 갖다 분석해가지고 기회 요인을 파악합니다. 자, 5번에, 자, 경쟁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 및 마케팅 활동을 분석하는 것은 내적 요인 분석에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죠. 자, 경쟁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마케팅 활동을 분석하는 거, 이건 뭐예요? 외부 환경 요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환경 분석할 때는 자, 크게 환경을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 구분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도 종합적으로 물어봤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번입니다. 자,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일반적인 유통 경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경로 전략 구분하는 것도 맨 자주 나오죠. 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PLC에 따라서 유통 경로 전략 나옵니다. 원래 도입기는 신제품이 처음에 도입되는 시기고, 성장기는 뭐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성숙기에는 매출 신장은 둔화되니까 뭔가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응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익은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기로 접어든다는 거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1번, 도입기에는 소수의 중간상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하는 선택적 유통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자, 신제품을 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뭐 대량 생산하거나 지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제 소비자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능력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소수의 점포를 선정해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기 하는 거죠. 자, 선택적 유통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도입기에는 수요가 불확실하죠.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사 제품을 취급하려는 중가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속적 유통 전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성장기에는 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뭐예요? 그 속도를 살려야죠. 그러니까 모든 소매 점포가 취급하도록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개방적 또는 집약적, 집중적 유통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집중적 또는 개방적 유통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 자,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성숙기에서의 기본적인 유통 목표는 유통 집약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쇠퇴기가 되면 불량 중간상과의 거래는 중단하고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중간상의 수를 줄여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수명 주기를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각각에 따른 유통 경로 전략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입기에는 일반적으로 선택적 또는 전속적 유통 전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장기에는 뭐예요? 개방적 또는 집약적 유통 전략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는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지. 그래서 유통 집약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4번 문제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 프랜차이즈입니다. 가맹점 본부는 프랜차이저고 가맹점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되었을 때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어디서 시험에다 잘 나오던 거 왜 과거에 자, 프랜차이저로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랜차이지로서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에 자, 본부가 개발한 사업 상품 및 경영 방식으로 인해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지명도가 높은 상표명을 사용하므로 초기부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3번에 본부가 일괄적으로 매장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므로 노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낮다. 맞아요? 아니죠. 잘못됐죠. 원래 자, 프랜차이즈에서 매장의 종업원은 가맹점이 직접 채용하고 관리합니다. 가맹점이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는 노사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 본부가 노사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프랜차이저의 장점이에요, 또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본부가 계속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해 주므로 시장 여건 변화에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나 신상품 개발 등 본부가 직접 관리해 주죠. 따라서 가맹점은 판매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프랜차이저의 장단점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프랜차이즈의 장단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오긴 꾸준히 나와요. 물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자, 다음에는 거기 65번에 오픈 프라이싱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싱은 뭐죠?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제조업자가 예컨대 뭐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매 가격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재판매 가격 유지는 불공정 행위가 됐습니다, 이미. 재판매 가격 유지. 그러니까 이거 제조업자가 그 생산자가 판매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판매 가격을 판매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자가 생산자가 판매 가격을 통제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제품 이미지를 갖다가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통제하는 방법에 가격의 상한선 통제해야죠. 상한선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10,000원 이상 받으면 안 돼. 10,000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상한선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격 하한선을 통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물건은 10,000원 이하로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만약에 10,000원 이하로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뭔가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정 가격도 있죠. 특정 가격 해가지고 자, 이거는 10,000원에 팔아야 돼. 이거예요. 10,000원에 무조건 팔아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특정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에 상한 가격, 하한 가격, 특정 가격이 있다는 거. 이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만 가격 유지인데, 이건 지금 이제 뭐예요? 불공정 거래의 불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법이 되고, 결국 가격은 누가 마음대로 정한다?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판은 최종 판매자가 정하는 겁니다. 이런 걸 오픈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오픈 프라이싱이에요. 그래서 오픈 가격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제조업자는 출하 가격만 제시한 다음에 소매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 가격을 표시한 다음에 뭐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할인해주는 할인 판매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효과도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가격 파악의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 아니죠. 전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오픈 가격제. 그래서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편의품 또한 오픈 가격제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판매자가 알아서 가격을 대폭 할인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죠. 컵라면 이런 것들.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고 뭐 한 개에 무조건 뭐 990원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컵라면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마음이 쓰리죠. 아, 제값 받고 이미지를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파격적으로 싸게 파니까 괜히 뭐요. 저가품인 것처럼 인식이 될 것이고 소비자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과거엔 이런 걸 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픈 프라이싱이에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완성품의 최종 소비 이르기까지 상품, 서비스, 정보 흐름을 통합관리해서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 프로세스다. 원재료 조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원재료 조달부터 시작하면 뭐예요? 공급, 사슬 관리죠. SCM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케팅보다는 뭐예요? 유통물류 일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마케팅에서도 뭐 그냥 유통물류 일반 문제가 무더기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67번. 단품 관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 단품 관리하게 되면 교차 판매 비율이 감소합니다. 교차 판매가 뭐죠? 교차 판매. 근데 A를 사러 온 사람에게 뭐요?
A를 사러 온 사람에게 A만 살 게 아니라 다른 상품도 구매할 걸 권유해가지고 함께 사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에 관한 이미지가 높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 회사에 에어컨 사러 왔다. 에어컨 사러 온 사람에게 뭐요? 새로 나온 최신형 김치냉장고 있다. 사라. 권유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교차 판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셀링도 있죠. 상향 판매. 업셀링은 뭐요? 근데 50만 원짜리 싼 카메라 사러 온 사람에게 뭐요? 그거보다 약간 이제 품질 등급이 높은 거, 한 7, 80만 원짜리, 이게 훨씬 더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업셀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단품 관리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뭐예요? 인기 상품을 발견하면서 또 결품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비인기 상품을 파악해가지고 뭐예요? 판촉 방안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업이라든가 매대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단품 관리하게 되면. 그렇지만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품 관리의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 그렇지만 교차 판매 비율은 감소시키게 됩니다. 단품별로 관리함으로써 교차 판매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자, 67번 5번입니다. 자, 68번. 혁신적인 신제품이 주류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가 뭐냐 그랬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인데 왜 주류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느냐. 그만큼 뭐예요? 혁신적이고 앞서가 있기 때문에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소비자들하고는 생각이 맞지 않아가지고 완전 단절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절된 이런 현상을 캐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캐즘은 지각변동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변동 해가지고 이제 혁신적인 신제품이지만 주류 시장의 소비자들하고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단절이 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캐즘입니다. 사실 캐즘은 이제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정보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진짜 눈 뜨고 일어나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처럼 아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이거 지각변동 아니에요. 이건 다 캐즘이라고 그래요. 요새 스마트한 세상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달라져 버린 거죠. 이런 게 다 캐즘입니다. 자, 다음에 69번. 다음에 여러 성장 전략 가운데서 혁신성이나 위험이 가장 낮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단기적인 성격의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혁신성이나 위험이 가장 낮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단기적인 성격의 성장 전략.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니트레이션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시장 침투 전략.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혁신성은 없지요, 물론. 위험도 혁신성이 없는 것만큼 위험도 낮아요. 또 가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바로 지역적 성장 전략 중에 하나인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이건 시장도 기존 시장이에요. 제품도 기존 제품 해가지고 최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원래 그 시장 침투 전략 해가지고 이게 집약적 성장 전략 해서 바로 엔소프가 제시하는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이것도 집약적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집약적 성장 전략 해가지고 예컨대 제품이 기존 제품이냐 신제품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도 기존 시장이냐 신시장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해서 2x2 매트리스가 만들어지죠. 4개로. 그러면 여기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최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린다. 이게 시장 침투입니다. 이게 시장 침투죠. 여기서는 시장은 기존 시장이지만 제품이 신제품이니까 뭐 해야 돼요? 제품 개발을 해야죠. 제품 개발은 아무래도 이제 뭐예요?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거니까 혁신성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위험도 있죠,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제품은 기존 제품인데 시장을 새로 만들어니까 이거 시장 개발입니다. 그래서 집약적 성장 전략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 그러니까 여긴 또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다각화 성장 전략이죠. 자,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이에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이걸 우리가 흔히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엔소프가 얘기하는 집약적 성장 전략에는 3가지만 포함되는 거예요.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 3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5번에 시장 침투입니다. 그 다음에 70번에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는 행동적 방식이 있습니다. 원래 그 크게 보면 행동적 방식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개방된 정보 교환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 그래서 행동적 방식하고 개방된 정보 교환을 통해서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해결, 설득, 협상, 중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것은 행동적 방식이에요. 근데 4번에 나와 있는 협회 공동으로 가입해요. 협회를 공동으로 가입하는 거 있죠? 이것은 뭐냐? 개방된 정보 교환을 통해서 갈등을 모색하는 방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주 여기에는 협회 공동 가입이라든가 인력 교환이라든가 호선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갈등의 관리 방식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안 나왔던 건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문제,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별로 없죠. 쉽게 답이 눈에 띄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편하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자, 유통 마케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